알약 하나 먹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 알약으로 식사 대신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하루에 한 근데 유달리 제 눈길을 끄는 게 FDA 승인을 받았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이 탈모 시장은 어때요? 그래서 사실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는 약사 겸 푸드라이터 담당 정재현입니다. 자, 1부에서는 다이어트 식음료 산업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이 다이어트 산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제약 기업하고 바이오 기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약 기업이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저분자로 된 그런 의약품을 많이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바이오하고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고, 근데 바이오 쪽은 뭐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조미료를 만든다든지, 제약 쪽으로 간다면 좀 이제 더 덩치가 큰 고분자의 뭐 인슐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좀 뭐 비만 치료제 중에 이제 주사약 이제 그런 걸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이죠. 그러면 저분자 의약품, 뭐 고분자 의약품 사실 저는 요 용어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분자 의약품은 설탕, 소금, 뭐 MSG 이런 건 다 덩치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크잖아요. 네. 단백질부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다란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고분자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먹어서는 이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 위산으로 다 쪼개지기 때문에. 그럼 이 제약 기업 혹은 이 바이오 기업 요런 게 지금 뭐 양분화돼 있는 거예요? 뭔가 넘어가는 추세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감기약, 진통제, 합성 화합물로 약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기존의 제약회사들이라고 본다면 요즘에 바이오시밀러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인간의 몸에 원래 단백질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라는 구성 요소로 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불과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시장 비중이 24%였다가 이게 최근 들어 보니까 거의 한 38%까지 올라왔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합성의약품일 테니까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76% 정도 수준이었던 게 62%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야, 여전히 합성의약품이 대세인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몇 조 이상의 연매출을 보이는 의약품을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글로벌 10대 블록버스터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10개 가운데 7개가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시장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좀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통상 바이오 의약품들은 중증 질환 같은 거,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이게 중증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완전한 일반인 수준에서 들었을 때는 저 분자보단 고 분자가 좀 개발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분자 단위도 더 크고 더 중증 질환에 사용하고 하니까 더 개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분자가 더 개발하기 쉬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고분자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고분자, 바이오 약품이 개발 시간이 좀 덜 들 수도 있다. 약간이지만 덜 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연구 자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머핀덱스 데이터라고 된 그 자료를 보면 바이오 약품이 이 저분자보다 한 개발 기간이 2년 정도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의약품은 10.6년, 저분자 의약품은 뭐 12.6년 이렇게 성공률도 이게 고분자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차이로도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의 몸은 다 고분자,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보내는데, 저분자의 장점은 먹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다는 거지만, 그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저기 가서 이렇게 건드리기를 원했는데 이게 작으니까
얘도 건드리고 뭐 쟤도 건드리고 그 약 먹었는데 졸려. 언제 뇌로 가라겠어? 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 가서 여기저기 다 건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을 개발할 때는 부작용 문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게 이제 바이오 약품이 오히려 더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니까. 아, 그래서 코감기약 먹으면은 그렇게 졸리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 이제 많은 분들 약이 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약이 특별히 세다기보다 그게 약이 이제 여기에 원래는 못 넘어가게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장벽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왜 개발이 덜 걸리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바이오 쪽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뭐 10년, 12년 확실히 길긴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 기간을 줄이는 시도는 좀 하고 있나요? 근데 뭐가 이제 있냐면은 뭐 개발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리겠지만 개발을 한 약을 또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안전.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뭐 물리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최근에는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뭔가 좀 더 혁신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요. 이제 과거에도 관련해 가지고 분자를 구조를 디자인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딱 맞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이 젊을 때 막 이성 친구 만들고 이럴 때도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다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안 돼요. 몸이나 마음이나 공식대로 안 돼. 다만 이제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생판 몰랐던 어떤 신약을 발굴해내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약을 다른 용도의 약으로 네. 연구 개발 이런 데는 AI가 상당히 또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꿈을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수식어인 것 같거든요. 이게 후보 물질이라는 그 단계부터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돼요? 미국 FDA에서 일상을 들어간 게 얼마나 신약 최종 승인까지 가느냐 네. 이거를 보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뭐 일상에서 이상 넘어가는 게 한 절반 52%, 뭐 이상에서 3상 가는 게 또 한 뭐 약 28%, 뭐 3상에서 승인이 또 한 57%. 근데 일상부터 쭉 다 성공한 걸 보면 한 10%밖에 안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업계 로비 단체에서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니까 어느 분야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률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성공하길 바라는 암, 네. 종양 쪽에 이쪽에서는 사실은 5% 정도로 제일 성공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뭐 혈액하고 관련된 그런 쪽은 뭐 26%로 높은 편이고 암이 아닌 다른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공률이 무려 25%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 또 암은 아직도 5%. 이제 암을 약으로 정복하는 거는 사실은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0% 확률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고르는 그 수고까지 더하면은 성공 확률은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개발이 평균 10에서 12년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은 저 미래에 나오는데 비용을 계속 넣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충당이 되나요? 그게 충당이 어렵다. 그래서 신약을 내놨을 때 항상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요. 젊고 건강한 성인이 가서 맞겠다 그러면 한 번 맞을 때 뭐 한 20만 원 들 거예요. 병원마다 차이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싸요. 비싼데 이제 비싼 거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수를 했는데 우리 망할 뻔했다. 근데 뭐 너네 이거 보상 안 해준다고? 이거 이 양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놓고 그거를 더 큰 제약회사에 파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거 우리가 끝까지 가가지고는 망한다. 그러니까 돈 더 많은 너네가 사서 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피해 가려면 애초부터 네. 그냥 이미 약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질 중에서 용도를 좀 바꿔보자. 뭐 이런 걸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계량 복합 신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는 개발 기간도 길고 힘들었던 거를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른 걸 찾아내는 방향으로도
회사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우리나라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 바이오 테마 ETF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들을 설정해 놓잖아요. 근데 유달리 다른 산업들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반드시 얼마 이상 발생해야 한다. 뭐 자본 잠식 상태면 안 된다. 이런 재무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하드하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비용 구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정말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가서 망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 가운데 생겼던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해외에 있는 좋은 약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어떻게 보면 유통상이 되는 거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통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정작 내가 리스크 한번 감수하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이게 망할 리스크가 있는 거고.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본시장의 활성화 관점에서는 이미 오래된 전통제약사는 성장의 매력이 없어서 투자가 안 일어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신약 개발 업체들은 리스크가 많아서 투자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점에서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좀 투자가 안 됐었던 경향이 있었죠. 그럼 이게 좀 더 희망적인 내용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 FDA가 허가한 바이오 시밀러가 전 세계에서 총 56개예요. 근데 그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24개고요. 2위가 한국인데 한국이 12개예요. 한국이 미국의 절반 가까이의 바이오 시밀러를 승인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한국이 1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CDMO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됐던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이 됐던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 수 있는 게 CDMO라고 보면 되는데 전 세계 CDMO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론자라든지 생산 용량으로 치면 우리나라 특정 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생산 용량이 가장 많아요. 그 기업이 이제 생산 용량이 그렇게 많은 게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풀가동이 있고 다음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 많고 만들기 많이 만들고 바이오 시밀러 인정받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비만 치료제는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다 잘게 쪼개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쪼개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무슨 물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물질을 개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항암제로 치료를 받는다 쳐요. 근데 항암제는 워낙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투여되면 독성이 확 퍼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씩 정맥 주사로 퍼뜨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이걸 피하 주사 한 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플랫폼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독성이 강한 항암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약물이 플랫폼에 실려서 일정 속도로 일정 농도로 몸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개의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미래는 밝다고. 그렇군요. 지금 제가 기자님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약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랑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거 잘한다. 26년에 그 뭐 비만 치료제 그 만료되는 거 있으니까 잘 올라탈 것 같다. 이런 희망찬 느낌은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파이를 크게 키우려면 신약 개발인 거잖아요. 시장성이 높은 곳을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비만 치료제처럼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 또 남아 있을까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일단 환자 수는 대단히 많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해결책은 좀 적게 나와 있는 그런 분야를 보시면 되거든요. 치매 대표적이죠, 치매. 그 다음에 이제 암도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분야고,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우울증, 뭐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효과적인 약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획기적인 약들이 안 나와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유망한 이제 그런 분야들이죠. 기자님 세대나 약사님 세대에서도 아마 농담으로 하셨을 텐데, 저도 친구들끼리 야 우리 나중에 탈모 걱정 다 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요새도 조금 머리카락 얇아지는 이제
형들 보면은 뭐 약 먹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 탈모 시장은 어때요? 이 형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민감하거든요, 저도. 아니 아까 메이크업 봤는데 여기다 흑채를 그렇게 뿌리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비었나?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때요? 탈모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5개 기업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진행된 것도 3상 준비하는 단계. 대부분 이제 1, 2상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임상 단계여서 가시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탈모 치료제 진짜 개발된다. 대박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원형 탈모 쪽의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하고 남성형 탈모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고 가만히 놔둬도 낫긴 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시장은 원형 탈모가 아니고 안드로겐성 탈모 또는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약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도 이제 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나왔던 그 약을 먹으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를 억제를 해가지고 머리가 좀 그래도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만 이제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약은 아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쪽에서 부작용을 뭐 획기적으로 더 줄이고 효과도 확실하다. 그러면 또 굉장히 파장이 크겠죠. 그렇죠. 저는 모든 인력이 거기로 빨려 들어가도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그렇죠. 네. 저희가 탈모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의약품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 또 건강 관리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비타민 그리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여러 컨텐츠에서 보이는 게 의약 외품하고 건기식은 분명히 다르니까 이 뒤에 이 설명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참 많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아무튼 식품이고 의약외품은 그냥 넓게 봤을 때는 치약 같은 거거든요. 치약이라든지 마스크, 뭐 모기약,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닌 거, 사람한테 쓰더라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닌 거 이런 것들 의약외품인데 의약외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뭐 다 일단 표시가 돼 있고 오히려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하고 차이가 더 혼동이 될 때가 많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이 있고 식품이 있으면 그 중간에 교집합처럼 걸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가 올해 처음 출시가 됐다. 그게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느낌이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네. 예. 커피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식품인 거죠. 그러면 뭔가 의약 외품이나 건기식이나 뭐 심사 과정에서의 차이나 뭐 그런 거는 있나요? 심사 과정은 엄청나게 다르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으로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걸 생산하는 시설도 뭐 예를 들면 GMP라고 해서 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맞춰야지 되는 거고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의약품이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느슨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컨트롤을 좀 하는 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직구도 하잖아요. 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니까 직구로 사면 막 30% 4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밀리그램 단위를 보면은 한국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막 미국은 고함량, 막 오버도즈, 메가도즈 막 이런 느낌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람 심리가 즉석밥도 이게 몇 개당 얼마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비타민이 지금 몇 밀리그램당 얼마지? 굉장히 싸네? 하고 직구를 당장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용량에 저렴해 보일 때가 있고 고함량인데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성분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거를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없는 제형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효능 효과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더 앞서서 보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우리나라가 조금 되게 예민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규제에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거를 뭐 우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해서 내가 사면 안전하지 않은 거를 사는 걸 수도 있고 함량 문제도 진짜 지나치게 고함량일 때 부작용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에 규제가 많이 느슨하다 보니까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렇죠.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헬스워싱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거 많이 들었다 좋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 약사님들 컨텐츠 보면은 이게 몇 밀리그램 들어있다라고 해도 이 원재료가 어딘지, 원 생산 그 기업이 어딘지, 정말 신뢰 가는 기업인지 그런 거 꼭 살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제제도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멀티 비타민
그래서 모든 걸 한 군데에 다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았다면 요즘에는 단일 비타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 비타민 B가 없으세요? 그럼 비타민 B를 사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를 보니까 비타민 시장이 홍삼에 이어서 2위더라고요. 종합 비타민하고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2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로따로 보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2위인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 밑에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한 거 보시면 맥킨지에서 비타민과 보조제도 임상적 증거가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0%.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추천받을 때 옆집 엄마한테 추천받잖아요. 아유, 주 엄마 이게 좋대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실제로 의사로부터 추천받는 비율이 20%에서 3위로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좀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소비자들도 같이 똑똑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보니까는 해외도 확실히 옆집 엄마가 세긴 세네. 맞아요. 옆집 엄마 세네. 오. 이제 소비자들의 이 비타민에 대한 선택, 뭐 건기식에 대한 선택, 이게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저도 뭐 이게 비타민 B가 뭐 활성이 있고 비활성이 있다던데 뭐 이렇게 알아보고 좀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달리 제 눈길을 끄는 게 FDA 승인을 받았다.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 FDA가 엄청난 데지? 그러면 믿을만 하겠다 하고 이제 좀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왜냐면 FDA는 애초에 건강기능식품을 우리처럼 규제하거나 이렇게 승인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해. 대신에 뭘 안 되냐면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문구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아, 다른 문구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 이 제품에 표시된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거 읽어봅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안 읽어보죠. 네. 그래서 FDA의 무슨 승인을 받은 것처럼 써놨지만 승인된 게 아니고 GRAS라고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인정된 뭐 네. 성분 이런 거예요. 설탕도 GRAS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뭐에 약한지를 알아요. 영어에 약해, 영어에. 그래서 뭐 유럽, 미국 FDA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그래. 좋아 더 가져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규제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유럽 이러면 선진 시장이겠지? 우리나라보다 더 꼼꼼히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꼼꼼히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문구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뭐 선물 사드릴 때 이거 보세요 엄마. 그건 해야 돼요. 돈 썼는데. 그러면 더 똑똑한 소비자 많아지고 있지만 지금 FDA 얘기 들으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아직 이런 거 뭐 잘 모르실 테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뭐 제로, 프로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지천에 깔려 있는 거고 성분표를 보니까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온 음료인데 비타민 B, 비타민 E 막 때려 넣었다 막 이런 게 막 써 있으니까 역시 뭔가 좀 다른 나라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국민 소득이 많이 성장하면 비타민 시장이 더 개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 약국이 문턱이 좀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다 보니까 거기 가기는 힘들고 나 혼자 뭐라도 사서 좀 먹어봐야 되겠으니까 고함량의 더 센 거를 찾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셀프케어 해야 되겠다는 문화적 차이, 환경적 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그런 온라인으로 시장들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비타민을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시장, 뭐 직구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지금 새롭게 또 생기고 있는 시장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아마 요즘에는 그거지 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워치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또 거기에 더해서 뭐 혈당 패치 또는 맞아요. 뭐 연속 혈당계라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야 데이터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말인데 혈당 스파이크 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있다. 네. 스마트워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연속 혈당계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만약에 지금 연속 혈당계는 꽂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없이 그냥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스마트워치에 그게 들어간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건강관리라는 건 이런 기술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기 전까지는 의사, 약사,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상태 진단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약 먹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혈당을 볼 수 있고 혈당이 이렇게 튀네? 그냥 콜라 말고 제로 콜라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대한 자기가 소비하던 상품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쪽까지 가다 보니까 이 시장의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데이터가 생깁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정말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싶어요.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수많은 기업들은 여기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 아마 투자를 굉장히 막대하게 할 겁니다. 데이터를 또 뽑아오면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막 AI 결합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뭔가를 또 있겠네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난 먹는 게 귀찮은데 알약 하나 먹어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전에 무슨 뭐 SF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단골 손님이잖아요. 알약 하나로 식사.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왜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약으로 식사 대신하는 건 가능합니다. 포만감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대신에 하루에 한 300알 드셔야 돼요. 칼로리가 제일 농축이 되는 게 지방인데 네.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거 지방이니까 1g 드시면 9칼로리거든요. 하루에 2,400칼로리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벌써 한 200알 이상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런 식사를 대용하는 대용식 부분은 그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 대체로 맛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같은 2,300일 때 밀리리터를 마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2,300 알을 알약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먹으면은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한테 장착이 돼 있는 게 먹는 게 즐겁거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쾌감이 안 생기면 네. 굶어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또 먹는 게 제일 즐거운데? 그렇죠. 전 먹으려고 운동하거든요. 요새 도파민을 무슨 욕처럼 쓰는데 네. 사실은 도파민으로 인한 어떤 그런 보상 시스템이 음식 먹을 때 작동하는 게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거 작동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오늘 저희 테마버스에서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약사 겸 푸드라이터로서 약사님이 생각하시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을 다이어트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은 음식인 거고요. 음식이 많아야지 살이 찌는 거니까 반대로 음식을 적게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려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음식이 되는 다른 생명체들한테 빚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환경,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생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구와 환경도 위협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또 다른 테마로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약사 겸 푸드라이터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